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우리 사회 환경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환경을 보면은요. 한국이 이제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 협약 비준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전에도 좀 소개는 해드렸었던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ILO 기준에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ILO가 유엔 산하 기구잖아요. 근데 그 표준을 못 맞춰가지고 여기 가입 비준을 못하고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입은 했는데 30년 만에 핵심 협약의 비준을 이제 완료했다. 이제사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91년도에 ILO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후 3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준서 기탁이 뭐냐 그랬을 때 조약 성립 절차의 하나인데 다수국 간 조약을 국제법에서 성립시키고자 조약의 비준서를 일정한 곳에 맡기는 것을 기탁이라고 한다. 근데 이 비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였죠. 우리가 이제 이 국제법이다 그랬을 때 국제법과 관련해서 보시면은요. 이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의 법원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법의 법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국제조약이에요. 국제조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관습법이 있어요. 국제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조약은 이제 이것은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문서 형태고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국제간섭법이다 이랬을 때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국제간섭법은 요거는 있죠. 요거는 국제간섭법은 문서 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문서 형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범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 범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뭐 이제 굳이 문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민법 같은데 국내법에서 적용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의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남용 금지 같은 거. 권리 남용의 금지 같은 등 이런 것들 아주 상식적인 법의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반 원칙이다 그래서 별도의 체결 절차 그걸 넘어서서 요거는 이제 국제법의 법원의 한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국제조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제조약은요. 국제조약과 관련해서는 이걸 이제 체결, 비준, 동의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체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체결은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고위 관료들이 가서 체결을 하겠죠. 그죠? 관료가 가서 체결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체결한 경우는 상관없지만 관료가 체결한 경우에는 비준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이거를 또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비준이라는 절차를 대통령이 또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 절차가 있어요. 동의가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체결이나 비준 중에 일부 이 내용은 국회에서 비준에 대한 동의 혹은 체결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 뭐 이제 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또 주권을 좀 제약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통상조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항해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이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결은 대통령이 하면 비준이라는 게 생략되고 근데 체결을 관료들이 하면은 그거에 대한 비준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비준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동의는 이거는 이제 국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조약이 다 이게 이제 반드시 꼭 이렇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이 또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번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8개 핵심 협약 중에서 7개 협약을 비준했고 비준서는 기탁 1년이 지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 협약 가운데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 노동 철폐 요거는 이제 국가보안법, 형법 등과 충돌이 돼서 이번에는 비준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외된 게 하나가 있는데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 노동 철폐 이런 게 이제 있는데요. 요 부분은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에서는 정치적 견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상의 자유 같은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 같은 특수한 이제 상황을 들어서 국가보안법, 형법 등하고 이게 충돌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넘긴다.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 봐두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으로 자 이제 볼까요? 예, 사회환경의 택배노조 부분 파업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강동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갈등이 좀 첨예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상으로 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상으로 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데 지하로 들어갈 때 탑차 같은 게 제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로서는 이게 고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짐을 입구에서부터 끌고 가가지고 이거를 배달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래갖고 이게 맞선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해당 아파트 택배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 지을 때 좀 이런 거를 규정을 좀 잘 해야 돼요. 규정을 잘 해가지고 이게 애시당초에 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정부가 그런 거를 애시당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 아파트 택배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좀 이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논의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일단 총파업은 좀 미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이 사안도 사안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동쟁의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있죠. 일단은 여기에서 노동자 측에서 노동쟁의인데 노동쟁의다 그러면은 노동자 측에서 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노동쟁의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단체 행동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단체 행동권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쟁의행위가 있고요. 이거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하는 쟁의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보면은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행위에 이제 파업이 있는 거죠. 파업이 있습니다. 파업의 내용을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행위가 파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업이 있는데 태업은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업이 스트라이크라고 한다면 태업을 사보타주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보타주를 우리 이 교환에서는 따로 이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사보타주가 생산 설비 등을 파괴하여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설비 등을 파괴하여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사보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묶어서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사보타주를 태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콧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물품을 거부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이콧이다 그랬을 때 특정 기업의 물품을 거부하는 행위, 보이콧이 있는데요. 이 보이콧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불매운동이라고도 해요. 불매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이콧이에요. 보이콧.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은 스트라이크, 그냥 스트라이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매운동이 보이콧인데 자사상품을 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사상품을 이걸 지금 사주면 노조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이 회사 상품을 그냥 그대로 사주시면은 우리들이 더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할 때 보이콧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매운동, 보이콧. 그 다음에 이제 피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케팅.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플랜카드와 확성기 등으로 파업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피켓팅이라고 합니다. 피켓팅.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요 과정에 있잖아요. 요 과정에 노동자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파업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파업 활동이나 이런 이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호소하는 거죠. 호소해서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켓팅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피켓팅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거에 맞서갖고 사용자가 그리고 뭐 이게 또 있어요. 뭐 이게 작업 라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다 이제 장악을 해서 노조가 생산 관리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해요. 생산 관리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쟁행이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다 그랬을 때는 이 사용자는요. 대표적인 게 직장 폐쇄가 있어요. 직장 폐쇄인데 이거는 요 쟁행이 하는 사람들이 회사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쟁의 중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경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서 요 직장 폐쇄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제적 조치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선제적 대응으로 할 수가 선제적 조치로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선제적인 조치로 니네들 파업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먼저 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대응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폐업 같은 거 있죠. 회사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폐업과는 구별을 지어야 돼요. 이거 아예 회사 문 닫는다고 하는 폐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요 종류들까지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외교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국제외교로 가보니까 쿠바가 나왔습니다. 쿠바 62년 카스트로 통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게 제 기억에 59년도인데요. 1959년도에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구나. 참 나와 있네. 59년 여기 이제 적어져 있었네요. 자, 그래서 59년도에 이제 이게 쿠바 혁명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체게바라라고 하는 이게 또 혁명가가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게바라는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쿠바 사람이 아닌데 중남미가 원래 이게 여기가 식민 통치를 받았던 데잖아요. 원래 이제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데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또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밀고 들어오고 이랬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민중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여기에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던 게 바로 체게바라입니다. 체게바라고 이 체게바라가 쿠바 혁명에 굉장히 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 라울 카스트로는 이제 이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둘이 혁명을 이제 주도해서 일으킨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요 지금까지 계속 통치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62년 카스트로 통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카스트로 형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가 총서기직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지금 1959년 쿠바 혁명이 62년간 이어진 카스트로 시대가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카스트로 총서기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던 형 피델 카스트로에 가려진 채 50년 가까이 2인자로 쿠바를 통치해 왔는데 형보다 더 공산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더 정통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바티스타 친미 독재 정권이 들어서 있었던 쿠바에 여기에 이제 맞서 싸우다가 멕시코로 망명했던 이 라울 카스트로가요. 거기서 체게바라를 만나갖고 이 피델 카스트로에게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스트로의 후임 총서기로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당 총서기가 여기는 국가서열 1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카스트로는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쿠바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건데 이 쿠바의 위치를 잘 알고 계시죠? 쿠바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요,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가면은 여기가 이제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있을 때
요 밑에 있는 이 섬나라잖아요. 여기 일부는 또 미국이 가져가서 관타나모 수용소 이런 걸로도 막 쓰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가 쿠바인데 여기가 이제 쿠바인데 이 쿠바가 미국의 턱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6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 그래가지고요. 요 사건은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쿠바에 있잖아요. 소련의 배들이 오는 거예요. 소련제 미사일을 싣고 오는 겁니다. 예, 오고 있는데 이 사실을 13일 전에 알게 돼요. 미국에서 13일 전에 알게 돼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소련이 이렇게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겠다. 이거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잘못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턱 밑에다가 소련제 미사일을 놓고 여차하면 여기서 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요 밑에다 설치할 필요가 없이 대륙간으로 막 날아가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쿠바에다가 이걸 설치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가지고 고심고심을 하다가 이제 군사 충돌은 좀 위험하다.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무력 충돌이 돼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인내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리고 가끔씩은 이 군사적인 어떤 이 사태가 조금씩 벌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자칫 잘못해서 오판을 하거나 혹은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뭐 그리고 초등학생 마인드처럼 내가 한 대 받았으면 나 2대 때려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군대는 그런 논리로 돌아가는 데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사소한 일이 원래 촉발돼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쌓여 있던 게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걸 염려해서 함부로 이제 무력으로 막는 것을 못하게 한 상태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배들이 막 오는데 미국에 이제 영해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해상에서 미국 앞바다에서 이제 봉쇄 전략 같은 거를 펼쳐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오면 이걸 넘어 들어올 때 미국의 함정이 가서 여기에 오는 배를요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밀어내는 거예요. 부딪혀서 밀어내는 겁니다. 부딪혀서 밀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부딪혀서 밀어내는 걸로만 하고 무력 충돌은 피하고 있는 속에서 마쿠에서 이제 그 외교적인 이 접촉을 가져가지고 그 이유를 이제 찾았더니만 이게 소련에서는 먼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 멀리 가서 이제 터키에다가 미국이요 재래식 무기들을 막 설치해 놨는데 당시에 소련은 터키 그 인접된 데 경계까지가 다 소련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러시아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러시아 쪼개졌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13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연방.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 인접된 지역들에 무슨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까지 다 이제 사실상 이제 그때 소련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다가 재래식 미사일을 설치한 것을 도발로 여겼던 거예요. 소련에서는. 그래서 이런 도발을 우리한테 했으니 우리도 가만히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막 이제 진출을 한 거죠. 여기다 쿠바에다가 미사일 설치하겠다 그러고 막 온 겁니다. 그래갖고 미국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미사일 그거 철수할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도 돌아가라. 이 정치적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소련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후르시초프도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네 나라에도 강경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경파가요. 야 이런 거 방치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음으로 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공으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명분을 줬잖아요. 야, 그 원인이 됐던 터키의 미사일 기지 철수한대.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와도 되겠지? 하고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배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쿠바 그러면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쿠바도 이제는 좀 개혁적 정책들을 좀 많이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바가 여전히 이제 공산주의적인 어떤 이 형태로 지금 현재 남아져 있긴 하지만은 아주 경직된 형태의 체제를 유지는 안 합니다. 지금 남아져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뭔가 개혁 개방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쿠바 얘기까지 이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외교에서
화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이 표현 방식도 조금 그렇고요. 우리 교재는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 그렇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관점 세워야 될 사안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